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낮은 거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딱 걸렸습니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서 거래가 뜸했던 그 시기에도 집값 담합은 계속돼 왔습니다. 은평구의 아파트 소유 모임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이상 불러야죠. 이런 글을 계속 작성하면서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던 사람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집값 담합이라는 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더욱 심해지고 거품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거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시세 교란 행위,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게 67%나 됐습니다. 특히나 거래가 안 되는 시점에 더욱더 집값 담합 행위가 만연을 했죠. 거래가 안 되니 호가 말고는 집값을 판단할 지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집값 담합 행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초해서 담합을 했고, 지방 이런 데는 이미 불보듯 뻔하니까 서로 탈출하다 보니까 담합이 불가능했죠. 그렇지만 좀 버틸 여력이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담합 행위를 통해서 집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해당 단지의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행위가 많이 있었죠. 실거래가 조작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어떤 금액으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가능하고, 취소해도 과태료가 얼마 안 되고, 또 취소 안 하고 그냥 둠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지지했던 것,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일입니다. 진성의 거래인지 확인도 되기 전에 이 신고가는 뉴스로 도배가 되죠. 그리고 그 기사에 발맞추어 해당 소유자들 또는 중개업소들 같이 담합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신고가 취소된 거 19만 건 발표됐던 거 기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훨씬 더 싼 값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 실거래가 취소, 그리고 담합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치만 시장의 팩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거래는 안 되고 먼저 탈출하는 사람들은 생겨나면서 신고가 지역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넉 달 만에 1억이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12월에 3,000건 겨우 넘었고 1월에 2,000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하향 곡선을 그렸고 점차 거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 9월에 12억 6천까지 찍었었는데 4달 사이에 1억 원 가량 평균 거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도래했지만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수 심리는 크게 위축이 됐는데 호가는 계속해서 높게 유지하니까 거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도 매수세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불황에도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 더 오른다는 고가 아파트의 매입이 줄을 이루면서 서울의 평균 거래가 올라갔지만 이것도 한계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광고는 계속되죠.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또 신고가가 터졌다는 기사 얼마 전에 나왔어요. 시장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오른다 내린다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그치만 심리는 이미 한겨울입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 많이 없었죠. 전국 아파트 거래 2만 건 좀 넘는데 이 중에 올랐다는 거래가 41%, 내렸다는 거래가 45%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 우위를 지속하고 있죠. 그치만 그 우위의 폭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난해 7월에 상승이 51%였는데 지금은 상승 비중 41%까지 떨어졌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부동산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KB에서 공인중개사 상대로 매수우위 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지난달 기준에서 25.5가 나왔어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이 넘으면 매수자가 많은 거고 반대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인데 지금 매수자가 많다고 대답한 사람 2.4%, 매도자가 많다고 대답한 사람 77%입니다. 즉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상황이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나 거래는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93%가 한산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 시장에서 중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동산의 심리, 매수자 우위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는 안 되는데 호가는 버티고 있고 그치만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심리적으로 서울은 버티고 있지만 다른 곳들은 줄줄이 마이너스입니다. 낙폭은 12월보다 확대가 됐죠.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는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했습니다.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철폐하고 중도금 12억 넘는 것도 해주겠다. LTV도 완화해주고 온갖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많이 줬죠. 또 보증을 통해서 40조 넘는 정책대출 자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청약에 대한 제한 조건 이런 것도 전부 다 풀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 즉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 전부 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걸 다 풀었고 그렇게 거품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할 게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이유, 실수요자가 매입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침체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까 이거 해제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서울시장이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호가는 뛰어 올랐어요. 올해 지정이 만료되는 지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또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밀집된 지역이죠. 여기에 지정을 연장하지 않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동안 신고가 거래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반포, 개포 이런 데죠. 이런 규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강남 상구에 대한 잠재적 수요 꺼지지가 않습니다. 신고가 기사에 사례가 됐던 거 여기도 또 나오죠.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38억 8천에 신고가 거래됐다. 강남에는 풍부한 수요가 있고 집값이 올라가는 걸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미리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즉 분양시장에만 존재하는 가격이죠. 이 분양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부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DSR에 대한 규제, 그동안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유예하고 예외 적용하면서 풀어줬던 시장이었는데 이걸 이제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버블은 한계를 지닙니다. 아무리 거품을 유지하려고 해도 이 거품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유동성이 끊기면 결국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중에 10억짜리 집이 4채 있으면 40억의 유동성이 이 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집값이 11억이 되려면 추가적인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또 신축 아파트도 추가로 들어오죠. 집값이 1억이라도 오르려면 그 이상의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와줘야 집값은 오를 수가 있어요. 안 오르더라도 신축의 공급이 계속되고 있으니 유동성이 이 시장에 계속 유입이 되어야 집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품은 꺼지기 시작을 하죠. 그동안 이 유동성을 집어넣었던 거 소득이 늘어서 집어넣었던 게 아니라 결국 빚을 내서 부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채의 감당 능력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초저금리 상황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 최대한의 빚을 내는 걸 당연시 여겼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또 일부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장에 쏟아부은 유동성,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10달 만에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주담대는 늘었고 신용대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줄어들면 은행들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대출을 풀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기사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1월 가계대출이 줄어든 이후 연말 연초에 상여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 금리가 비싸니까 갚아버리는 거죠. 또 부동산에 대한 심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에 가계대출 줄어들었어요. 근데 주담대는 여전히 늘어났습니다. 주담대가 늘어나는 이유, 이미 벌려놓은 일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1조 원대에 정치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둔촌주공 잔금만 해도 8천억이 이미 대출로 나갔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신규로 주담대 받아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 지금 없어진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래서 가계대출 문턱 낮추기 하면서 대출이 용이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4대 은행들 이자로만 34조 원을 쓸어 담았는데 대출을 늘려서 역대 최대 이익을 보였어요. 왜 이렇게 이자 이익이 많았나 보니까 작년에 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역대급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대출의 대부분이 정책대출 위주였는데 대출 해주라고 했고 사람들 그 대출을 땡겨 썼고 이로 인해서 은행 이자 이익이 상승을 했어요. 신한국민하나은행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한참 초과했습니다. 신한은행 27% 넘었고 하나은행 60% 넘었어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 목표치보다 7배를 넘기는 수준으로 가계대출이 폭증을 했고 이로 인한 이자 이익이 있었습니다. 대출의 증가세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모두 다 어겼어요. 은행들별로 보면 6%에서 7% 이 정도 가계대출이 확대됐는데 3% 정도 이 정도 안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2배를 넘겼죠. 즉 가계대출의 한계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늘린 것, 은행이 정해진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해줬고 이제는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은행이 대출해줄 거니까 상반기에 집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금리 낮아지고 있죠. 대출의 문턱을 경쟁적으로 낮추면 금리는 내릴 겁니다. 그렇지만 대출의 관리는 강화되는 거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을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센 3단계 도입이 7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이유, 가계대출의 관리를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거죠. 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상환 능력을 꼼꼼히 보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가계대출 GDP 증가 수준 이 정도 이내에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2배 가까이 초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서 은행들 운영할 수밖에 없죠. 대출의 증가율을 낮춘다는 것, 대출 규모를 축소함을 뜻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것, 대출을 확대함을 뜻합니다. 서로 상반된 내용이죠. 이 얘기,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대출을 증가시키는데 이번 금융기관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즉 상환 능력이 우수하고 상환 가능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출들, 또 정책 대출 이런 것들 DSR 적용도 안 받고 대출해준 상품들이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대출이 급감한 이후 수요는 있어도 원하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3단계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을 확충시킬 방법이 없어요. 결국 시장의 원리, 유동성이 풍부할 땐 규제를 아무리 해도 그냥 가격 폭등을 합니다.
그치만 이 버블이 형성된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이 고갈되면 아무리 부양한다 하더라도 거품은 빠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집값 떨어지고 있죠. 10억 부르던 아파트가 5억, 집주인들 눈물 흘리고 있다. 평택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GTS 연장 소재의 10억 클럽, 20억 클럽 운운하면서 수도권의 수많은 아파트들 호가 치솟아 올랐죠. 고덕 대장 아파트 호가 10억이 넘었었던 지역인데 5억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GTX 호재로 지제역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도 지금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배후에 있고 그래서 10억 가는 거 당연하다. 영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집주인들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가격을 약간 낮춰도 여전히 이 지역을 수요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크게 낮춘 매물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노래를 했지만 정말 많은 아파트가 부동산 화랑을 타고 공급이 됐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 2014년도에 1,700가구였던 입주 물량 2017년도에 10,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9년, 20년 계속해서 많을 때는 15,000가구, 적을 때는 7,000가구씩 7, 8년 동안 꾸준한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10년간 86,00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적정 공급 물량 연간 3,000가구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하니까 수요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고 그러니 집값 내리고 분양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올라가고 공급이 이렇게 되는데도 사람들 분양받았던 이유 외부 수요 가서 투자하고 계약금, 중도금, 무이자 다 대출로 붙들고 있었는데 그걸 유지할 자금 더 이상 들어와 주지 않고 빌려주지 않으니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도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절반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 마리나베이 22년도에 12억이 넘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파트 5억 9,500에 매매됐습니다. 송도 아파트 매물 6,500개가 넘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30%가 넘게 급증을 했어요. 송도 매립지죠. 수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부지들, 시공사들 앞다투어 분양받았고 여기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12억이 넘으니까 8, 9억에 분양하면서 사람들이 이 집을 끌어안았는데 지금 실제 살아줄 사람 그만큼 공급 과잉의 매수 심리 위축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도강 영끌의 성지죠. 재건축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 아직 서울 아파트 치고 가격이 너무 싸다. 사람들 땡빛 내서 들어가 샀는데 이제는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50% 넘게 급감을 했죠. 가격은 이미 반토막 났는데 그 가격에도 사줄 수요가 없다는 것, 즉 실질적으로는 그 가격을 지지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제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먼저 탈출하려면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거래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집값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죠. 금천구 같은 경우는 광명 옆에 바로 인접하고 있으니까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오는 지역들이 수요를 뺏어가면서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침체되고 있는데 입주장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서서울 미술관도 개관되고 호재가 많다 막 이랬었는데 이 호재가 무색할 정도로 문의조차 없는 시장입니다. 대출의 문턱은 높아졌고 시장은 얼어붙었고 거래는 안 되고 돈은 필요하니 전세로 돌리고 있는데 옆에 신축 아파트가 대거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 구하기도 만만치가 않으니 처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졌다 하지만
사람들 지금 내려간 가격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외곽 지역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오른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출 풀리고 금리 내려가면 다시 시장이 좋아질 거다 상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요, 돈줄은 말라버린 시장 맞습니다. 금매 외에는 거래도 안 되고 구축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직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거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계속될 거다 이런 믿음 있으면서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평당 3,300만 원에도 미분양이 수두룩했던 게 강남입니다. 지금 분양가 7천에도 로또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양가가 치솟아 올랐어도 사람들 그 믿음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10년 사이에 3배 넘게 올랐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을 대부분의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축소됨을 뜻합니다. 강남만 유지될 수 있다? 불가능하죠. 대출 말고는 유동성을 창출할 방법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부양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가는 버티지만 사줄 수요가 없으니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집값이 쪼그라들면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은 지금 타 지역 대비해서 훨씬 더 그 격차가 벌어지겠죠. 강남, 서초 뭐 그리 대단하죠. 1억을 넘어 2억을 할 만큼 주거의 가치가 뛰어난 지역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 반드시 옵니다. 튤립 버블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 버블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 시작 이미 되었습니다. 일단 분양 안 되고 미분양 쌓여가고 있죠. 계속해서 공급 이루어지고 있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 지어진 후에도 안 팔린 집 전국적으로 18,000가구가 넘는다. 이게 1월 달의 기사인데 지금은 2만 가구 이미 넘어섰죠. 침체의 지방시장 이미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축도 거래가 안 되고 신축도 거래가 안 됩니다. 여기에 새로 공급하는 분양조차 안 됩니다. 호가와 집을 가는 금액 자체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래가 불가능하죠. 집을 가는 금액, 호가, 분양가 낮춘다 해도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게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무이자, 경품, 비용을 들여서라도 누군가에게 대출을 떠넘겨야 살아남을까 말까한 지경에 이른 것 지금 건설업계의 현주소입니다. 지방 미분양 폭탄 위기에 중공전 미분양도 세제 지원해달라고 이번에 건설사가 요청을 했죠.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고 이거에 대한 세제 혜택 뭐 이런 거 지금 도입되고 있지만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계 지금 악성 미분양만 문제가 아니라 준공 전에라도 미분양된 주택들 더 쌓여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세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미분양 주택 수도권에 15,000가구, 비수도권에 5만 가구 쌓여 있습니다. 세제 혜택 달라 하고 면적이나 금액 기준도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같은 것도 비수도권에는 전면 배제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저금리 보증, 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건설업계들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고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거 수요를 창출해주기 위해서는 대출을 더해주고 조건을 완화해주고 그나마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모든 걸 해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2월 기사인데 악성 미분양 2만 가구가 넘었다고 나오죠. 그중에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 6만 호가 넘습니다. 수도권 미분양도 전달보다 17%나 늘어났고 지방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어요.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준공 전에 분양 안 된 거 계속 끌고 가면 결국 악성 미분양이 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CR 리츠 같은 거 만들어서 미분양 주택 사겠다 이런 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아예 다릅니다. 지방의 한시적인 대출 규제 완화해줘가지고 수요를 늘려보자 이런 얘기 하지만 희망이 있을까요?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 인구 감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쌓여가고 있고 그런데도 지방에도 부자 많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있다. 공급은 계속되고 이걸 떠안는 사람들 이미 곤란함에 처해 있는데 지금 대출 풀어준다고 해서 이 뻔히 망해가는 시장에 사람들이 뛰어들까요?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무분별한 PF의 잔재입니다. 지방 풍선 효과 있다 부울경 뭐 뜬다 온갖 얘기하면서 너도 나도 사업을 벌렸고 그런 과정에서 토지 비싸게 사고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사업을 돌렸는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서 물건이 안 팔립니다. 경기도도 미분양 쌓여가고 있는 거 같은 이유죠. 비싸게 팔려니까 안 팔립니다. 땅값 비싸게 주고 사업을 벌렸고 여기에 건설사들 보증 서가면서 사업을 수주했어요. 근데 안 팔리는 시장이 됐고 대출을 누군가 받아서 떠안아줘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구하는데 대출이 깐깐해지고 경기는 침체되는데 누가 사줄까요? 실질적인 인구 감소와 공급 가행이 원인인 시장, 이 시장을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건설사의 침체, 부동산 시장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이 버블을 유지하기에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13년 이후에 역대 최대 물량이 경매 매물로 쏟아지고 있고 이 상황 나아지기는커녕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일동의 아파트 1회 유찰됐죠. 고덕 아르떼온 85제곱미터짜리 얘기입니다. 감정가 15억 6천인데 유찰이 됐고 이제 12억대에 2월달 다시 입찰을 합니다. 여기 시세는 16억에서 17억 7천이라는데 15억 6천에도 안 팔렸습니다. 판교의 신축 아파트 45평형 법사가 18억 4천입니다. 이것도 안 팔렸어요. 이런 물량들 계속해서 경매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치만 유일하게 팔릴 수 있는 시장이 경매 시장입니다. 호가는 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결국 거품의 붕괴는 경매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어요. 기축 매물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이라고 했죠. 서울 기준에서 9만 건이 넘게 쌓여가고 있고 계속 누적 중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해도 안 팔리고 적체 중이죠. 할인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에 팔려고자 하니 안 팔리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 강제적인 매매 절차죠. 이 물건만 환가 가능한 수준으로 낙찰되면서 시장에서 환가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파산이 시작된 시점이고 이런 경매 매물 더 늘어나고 있고 이거 낙찰률이 올라간다는 것 그만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시장의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시작이 됐음을 뜻합니다. 지금도 호가는 높은 상태고 거래는 없는 상태이니 그 가격을 알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경매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유찰됐던 고덕 아르떼온 여기 같은 경우 이 건만 경매에 들어간 게 아니죠. 1월에도 경매가 있었어요. 이때 낙찰 금액 15억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매물은 지금 18억, 20억까지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경매 낙찰 금액 15억 4천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다시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이 물건 12억대부터 입찰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판단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겠죠. 물론 강남 4구라고 지칭되고 신축 아파트니까 호가보다는 낮고 낙찰가보다는 높은 수준에 매입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 그리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거래는 없고 호가만 높은 시장에서 결국 급한 사람은 존재하니까요.
이미 소외된 시장들은 이제 경매가가 기준이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사동의 이 아파트 10월에 2억대의 경매 낙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3억대에 팔렸지만 2달 후에 경매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은 내려왔습니다. 일산의 아파트 여기도 경매에 나왔죠. 11월에 경매 낙찰가 4억 8천이고 호가 7억까지 나와 있지만 거래되는 것 5억대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근의 같은 단지도 또 경매 나와 있죠. 4억 3천대에 낙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4억 5천, 4억 8천 뭐 이렇게 팔린다 했지만 다시 경매가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산을 예로 드는 이유, 타 지역보다는 거품이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 아니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매 6억에 됐었는데 최근에 6억대 비슷하게 거래가 됐죠. 노도강 같은 경우 반값이 됐다고 하니까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늘어났었지만 결국 소강 상태로 갔습니다. 11월에 경매에 4억 3천, 5억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뒤로의 거래들도 5억을 넘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거래가 찍혔다. 그리고 우리 단지는 얼마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 이런 변수가 있지만 결국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양책을 다 했음에도 쓸 돈이 없는 게 핵심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기대하고 있지만 안 팔리고 있는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버블의 붕괴 시작이 된 거고 이 붕괴 과정 관망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